빗물이 부곡 한옥마을의 돌기를 때렸다. 음력 10월의 찬비였다.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리는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규칙적이었다. 83세의 노수철은 절뚝거리며 달빛 서재의 낡은 문을 열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엉덩이 관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8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돈을 서점 임대료에 써야 했다.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50년 넘게 맡아온 냄새였지만 요즘 들어 유독 짙게 느껴졌다. 습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후각이 늙어가는 탓일까? 그는 지팡이를 벽에 기대고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걸을 때마다 마루가 삐걱거렸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해방 후 증조 할아버지가 사들여 서점으로 개조했다. 5대째 내려온 가업이었다. 할아버지. 또 은행에서 왔어요.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손자 재욱이 현관에 서 있었다. 38배 재욱은 검은 후드티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때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진작가였다. 패션 잡지와 연예인 화보를 찍으며 월 1,000만 원을 벌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작년 한 아이돌 그룹의 사진을 무단으로 편집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 소송에 걸렸다.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변호사 비용 1,000만 원. 그 과정에서 모든 거래처와 계약이 끊겼다.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도 팔아야 했다. 그렇게 무너진 재욱은 이곳, 자신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고향으로 돌아왔다. 재욱이 흰 봉투를 내밀었다. 한아름은행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다. 수철의 손이 떨렸다. 늙은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었다. 최후 통고서. 글씨가 눈앞에서 춤을 췄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었다. 귀하께서는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원금 4천만 원 및 이자 3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계십니다. 2024년 12월 15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담보로 설정된 달빛 서재 건물은 경매 처분될 예정임을 통고합니다. 한 달. 정확히 30일 뒤면 모든 게 끝난다. 이제 끝이구나. 노인이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거미줄처럼 자신의 삶도 바람 앞에 먼지 같았다. 재욱이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늙은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눈물을 참는 것일까? 아니면 분노를 삼키는 것일까? 재욱은 그런 할아버지가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을 잃고 이곳에 돌아온 자신이나 평생 이 낡은 서점을 지키다 이제 모든 걸 잃게 될 할아버지나 결국 실패자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재욱의 시선이 벽으로 향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 노진택부터 시작해서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까지 모두 이 서점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증조 할아버지 사진만 유독 크고 화려한 액자에 담겨 있었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할아버지, 저 액자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수철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냐? 재욱이 의자를 끌어와 액자를 살폈다. 사진작가의 직업병일까? 그는 빛과 그림자, 각도와 깊이를 본능적으로 파악했다. 액자 뒤쪽이 이상하게 두꺼웠다. 손가락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그러다 작은 걸쇠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딸깍. 걸쇠를 풀자 액자 뒷면이 열렸다. 그 안에 작은 서랍이 숨겨져 있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다. 재욱이 기침을 하며 서랍을 열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서랍 안에는 누런 한지 뭉치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1926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거의 100년 전이었다. 종이는 바스러질 것처럼 약했다. 첫 장은 편지였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상진형. 미안하오. 형의 시집을 팔 수밖에 없었소. 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소. 아이들이 사흘째 죽만 먹고 있소. 형의 땅도 내가 가져가겠소. 어차피 형은 곧 일본 경찰에 잡혀갈 테니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소? 가족이 굶어 죽는데. 용서하시오. 아니, 용서하지 마시오. 나도 내가 실소. 진택. 수철이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재욱이 다른 문서를 꺼냈다. 천년의 노래라는 제목이 적힌 필사본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시가 있었다. 바람이 천년을 불어도 내 노래는 사라지지 않으리. 강물이 천년을 흘러도 내 마음은 마르지 않으리. 시인 문상진. 수철이 중얼거렸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시인. 이 시집은 일본 경찰의 압수당해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1926년 4월 20일자 신문 스크랩이었다. 독립운동가 시인 문상진 일가. 만주로 도피 중 전원 사망.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 만주로 향하던 문상진 35 시인과 부인 김순애 32, 장남 문영호 12, 차남 문영수 10, 장녀 문영순, 막내 문영미 5 등 일가족 6명이 압록강을 건너다 배가 전복되어 전원 사망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런데 기사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의 글씨였다. 거짓이다. 그들은 강을 건넜다. 하지만 만주에서 굶어 죽었다. 내가 준 돈으로는 사흘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땅 판 돈 50원. 시집 판 돈 30원. 도합 80원. 그들의 목숨값이 겨우 80원이었다. 마지막으로 흑백 사진이 있었다. 6명의 가족 사진. 뼈만 앙상한 얼굴들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이 유독 컸다. 영양실조로 볼이 꺼진 탓이었다. 이걸 팔면, 재욱이 말했다. 생각이 같았던 것일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천년의 노래는 한국 문학사의 보물이었다. 만약 경매에 붙인다면 적어도 수억은 나올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국립박물관이나 대기업 문화재단에서 경쟁적으로 구매하려 할 것이다. 안 돼. 수철이 갑자기 필사본을 빼앗았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도둑질한 물건이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훔친 거라고. 할아버지, 이미 100년 전 일이에요. 재욱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 가족은 다 죽었어요. 후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해도 이미 3대, 4대가 지났어요. 법적으로도 시효가 끝났고요. 법? 네가 법을 말하니? 수철이 목소리를 높였다. 남의 저작권을 훔쳐서 파산한 놈이 법을 논하니? 재욱의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래요. 저는 도둑이에요. 인정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요? 평생 깨끗하게 사셨다고요? 이 서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시작한 거잖아요. 닥쳐. 수철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다. 쿵 소리가 서점 안에 울렸다. 네가 뭘 알아? 명예가 뭔지 알기나 해? 명예? 재욱이 비웃었다.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죽으면 그게 명예입니까? 명예를 지키려고 노숙자가 되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수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필사본을 가슴에 꼭 안았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양심인 것처럼. 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게 내렸다. 빗물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100년 전 죽은 문상진 가족의 혼령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흘째 침묵이 이어졌다.
수철은 매일 밤 필사본을 읽고 또 읽었다. 천년의 노래에는 모두 150편의 시가 실려 있었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피어난 무명꽃 같은 우리말. 일본 순사의 칼날 아래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혼. 이런 시들이 만약 세상에 알려졌다면 한국 문학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피로 얼룩진 보물이었다. 증조 할아버지의 죄악으로 얼룩진. 재욱은 다락방에서 지냈다. 서울에서 가져온 짐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한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던 그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나는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양동이를 받쳐놓아야 했다. 똑, 똑, 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문상진 시인을 입력했다.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일제강점기 대표 저항시인 문상진 1891, 1920-691 뱃사이. 경상도 안동 출생. 1919년 3.1운동 참여. 1920년 첫 시집 새벽의 노래 출간. 1923년 독립운동 자금 모집 혐의로 수배. 1926년 만주 도피 중 사망. 대표작 천년의 노래는 일제에 압수되어 소실. 위키백과의 내용이었다. 재욱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 한국 사데이터베이스, 심지어 일본 국립공문서관까지 뒤졌다. 그러다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2010년 지역신문 기사였다. 문상진 시인 서거 84주기 추모제.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서 문상진 시인의 증손녀 문예란 68시 주최로 추모제가 열렸다. 문 씨는 증조 할아버지의 천년의 노래를 꼭 찾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찾았다. 재욱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수철은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다. 요즘 들어 자주 졸았다. 나이 탓일까? 아니면 절망 탓일까? 할아버지, 문상진 시인의 후손을 찾았어요. 수철이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다. 뭐라고? 문예란이라는 분이에요. 전주에 살고 있대요. 지금 78살. 달빛 막걸리라는 막걸리집을 운영한대요. 수철이 일어섰다.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다. 찾아야 해. 수철이 말했다. 직접 만나야 해.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재욱이 한숨을 쉬었다. 만나서 뭐 하시게요? 당신 증조 할아버지 작품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훔쳤습니다 하고 돌려주시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도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재욱은 할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니, 어쩌면 구원을 갈구하는 눈빛이었는지도 모른다. 좋아요. 재욱이 결국 항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올게요. 할아버지는 몸도 안 좋으시니까. 아니다. 같이 간다. 할아버지, 같이 간다고 했다. 그 목소리에는 완고함이 있었다. 80년 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전주행 버스에 올랐다. 수철은 진통제를 3알이나 먹었다. 재욱은 가방에 필사본을 넣었다. 무겁지 않은데도 천근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황금빛 들판, 곡식 냄새, 허수아비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 같았다. 할아버지, 어릴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재욱이 갑자기 물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철이 창밖을 바라봤다. 흐릿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무서운 분이셨지. 항상 근엄하고 엄격했어.
책 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 아버지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셨고 후회는 없으셨대요?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일? 이 필사본 말이에요. 혹시 뭔가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수철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아,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언젠가 업보가 올 것이다 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버스가 덜컹거렸다.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전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구도심. 좁은 골목길 끝에 달빛 막걸리가 있었다.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금이 가 있었다.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것이 보였다. 여기가 맞나? 재욱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수철이 문을 밀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서 곰팡이와 막걸리 냄새가 섞여 나왔다. 가게 안은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테이블은 4개뿐이었고 모두 비어 있었다. 카운터 뒤에 구분등에 노파가 앉아 있었다.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돋보기를 쓰고도 눈을 찌푸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노파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목소리가 쉰 것처럼 거칠었다. 저, 문혜란 씨 맞습니까? 이번에는 노파가 고개를 들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마치 매의 눈 같았다. 누구요? 저는 노수철입니다. 부곡에서 왔습니다. 부곡? 노파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 하러? 수철이 가방에서 필사본을 꺼냈다. 천천히, 마치 성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수철이 재빨리 부축했다. 이게. 노파의 손이 떨렸다. 필사본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무너졌다. 문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철과 재욱이 황급히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필사본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다. 한참 뒤에야 진정이 되었다. 재욱이 물을 떠다 드렸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마셨다. 죄송합니다. 수철이 무릎을 꿇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알아요. 노파가 말을 끊었다. 다 알아요. 문혜란이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카운터 뒤쪽 문을 열었다. 따라오세요.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문상진의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이건? 재욱이 놀라서 물었다. 노진택과 문상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1920년 봄, 의형제를 맺다라고 적혀 있었다. 놀랐죠? 혜란이 쓴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의형제였어요. 수철과 재욱이 얼어붙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혜란이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편지 뭉치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하나를 꺼내 펼쳤다. 진택 동생에게. 자네가 나를 의형으로 모시겠다니 황송하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일세.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네. 나는 곧 수배자가 될 것 같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가족을 부탁하네. 자네만 믿네. 1925년 12월 10일 의형 상진.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상진 형. 형의 부탁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 경찰이 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검거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피신하십시오. 제가 마련한 은신처로 가십시오.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1926년 3월 14일. 의제 진택. 수철의 손이 떨렸다. 그럼 도둑질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편지를 꺼냈다. 진택 동생. 내일 새벽 만주로 떠나네. 가족들과 함께. 일본 놈들이 나를 잡으면 고문할 게 뻔하고 동지들 이름을 불 수밖에 없을 것이네.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나을 것 같네. 내 시집 천년의 노래를 자네에게 맡기네. 일본 놈들이 가져가면 불태워버릴 테니 자네가 잘 보관해주게. 언젠가 해방이 되면 꼭 찾으러 올 테니. 그리고 내 땅 문서도 자네 이름으로 바꿔두게. 형식상 판 것으로 해두게. 그래야 일제가 몰수하지 못할 테니. 해방되면 돌려받겠네. 약속하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내 보물들을 지켜주게. 형 상진. 추신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아이들을 찾아주게. 그들에게 아버지가 비겁자가 아니었다고 전해주게. 재욱이 숨을 삼켰다. 그럼 왜 증조 할아버지가 훔쳤다고. 혜란이 한숨을 쉬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노진택 씨도 피해자였어요. 상진이 떠난 뒤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죠. 노진택 씨를 고문했어요. 상진의 행방을 대라고. 안 그러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요. 혜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일본 경찰서 취조 기록이었다. 피의자 노진택. 문상진과 공모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한 혐의. 문상진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 숨긴 혐의. 3일간 고문 후 석방. 이유, 증거 불충분. 단, 계속 감시할 것. 노진택 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소문을 퍼뜨렸죠. 자신이 문상진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친구를 배신했다고. 그래야 일본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수철이 무너졌다. 문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혜란이 계속했다. 하지만 비극은 그 다음이었어요. 문상진 일가는 만주에 도착했지만 노진택 씨가 준 돈이 너무 적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일본 경찰이 감시하고 있어서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고작 80원. 그것도 빌린 돈이었대요. 그래서 재욱이 물었다. 굶어 죽었어요. 6식구 모두. 막내는 겨우 5살이었는데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는 살아계신 겁니까? 수철이 물었다. 어리이불원 살아계신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는 살아계신 겁니까? 저는 상진의 직계가 아니에요. 사촌 동생의 손녀죠. 우리 쪽은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서 화를 면했어요. 해방 후에 노진택 씨가 우리를 찾았어요. 시집과 땅 문서를 돌려주려고. 하지만 조부님이 거절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상진이 직접 와서 찾아가라고. 노진택 씨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요. 결국 그대로 갖고 계셨죠. 아마 언젠가 진짜 후손이 나타날 거라고 믿으셨나 봐요. 재욱이 물었다. 그럼 왜 이 사실을 숨기신 겁니까? 왜 도둑으로? 혜란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게 노진택 씨의 뜻이었으니까. 끝까지 자신을 배신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문상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다고. 독립운동가가 친일파와 의형제였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에는. 수철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제 아시겠죠? 천년의 노래는 도둑질한 게 아니라 지킨 거예요. 100년 동안. 주인이 올 때까지.
달빛 막걸리를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주 한옥 마을의 오후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욱이 물었다. 수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절뚝거리며 걸을 뿐이었다.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다. 늦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은행잎이 바람에 떨어졌다. 노란 카펫처럼 바닥을 덮었다. 팔 수 없겠구나. 수철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걸 내가 어떻게 팔아? 재욱이 답답해했다. 그럼 서점은요? 빚은요? 할아버지 수술비는요? 모르겠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재욱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아, 네. 문혜란 할머니.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재욱이 전화를 끊었다. 혜란 할머니가 다시 오래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다시 달빛 막걸리로 돌아갔다. 혜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앉아 혜란이 말을 시작했다. 사실 거짓말을 했어요. 네? 제가 문상진의 직계 후손이 맞아요. 상진의 딸 영순이 제 어머니예요. 수철과 재욱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기사에는 전원 사망했다고. 어머니만 살았어요. 8살이었는데 중국인 농부가 구해서 키웠대요.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름도 바꿨죠. 문영순에서 김영자로. 일본 경찰의 보복이 두려웠으니까 혜란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호적등본과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증거예요. 제가 문상진의 직계 후손이라는. 그럼 더더욱 수철이 말했다. 시집은 할머니 것입니다. 돌려드려야죠. 아뇨. 혜란이 고개를 저었다.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제안이요? 혜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폐암 말기예요. 3달 시한부. 아니, 이제 2달 남았네요. 재욱이 숨을 삼켰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저도 빚이 있어요. 이 막걸리 집도 곧 은행에 넘어갈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 2급. 평생 시설에서 살아야 해요. 혜란이 잠시 말을 멈췄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천년의 노래를 팔아요. 합법적으로. 제가 정당한 소유자니까 문제 없어요. 판도는 반반으로 나눠요. 어떠세요? 수철이 놀랐다. 할머니, 그건 잘 들어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 판매 수익금의 일부로 문상진, 노진택 문학재단을 만들어요. 가난한 문학도들을 지원하는 재단. 둘째, 달빛 서재를 지켜요. 서점이자 문학관으로. 두 사람의 우정을 기리는 공간으로. 재욱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혜란이 미소 지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함이 번졌다. 업보를 끊고 싶어서요. 증오와 원한의 업보를.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노진택 씨가 평생 지켜준 거잖아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비록 늦었지만 수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악수를 했다.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만났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 화해가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부곡으로 돌아온 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재욱이 발품을 팔았다.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관, 삼성문화재단 등을 접촉했다. 천년의 노래 소식이 알려지자 문화계가 발칵 뒤집혔다. 잃어버린 보물이 돌아왔다. 한국 문학사 다시 써야. 일제강점기 최고 걸작 발견. 언론이 몰려들었다. 수철과 혜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집은 두 의형제의 우정이 지켜낸 보물입니다.
문상진 시인과 노진택 선생. 두 분 모두 영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다. 왜 이제서야 공개하시는 겁니까? 해란이 대답했다. 때가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경매가 열렸다. 시작가 5억, 최종 낙찰가는 32억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낙찰받았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해란이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길어야 2주. 재욱이 해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재단 설립식까지만. 해란이 희미하게 웃었다. 볼 건 다 봤어요. 천년의 노래가 세상에 나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일주일 뒤, 해란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그녀에게는 친구도 별로 없었다. 수철이 영정 앞에 섰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해란의 딸이 다가왔다. 지적장애가 있다고 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엄마가 고맙대요. 할아버지들이 착해서 고맙대요. 그 순수한 말에 모두가 울었다. 32억의 절반, 16억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도 10억이 남았다. 빚을 갚았다. 은행 대출 7천만 원, 재욱의 빚 2천만 원, 그리고 수철의 수술비 800만 원.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인공관절을 삽입한 수철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재욱이 물었다. 서점을 다시 열어야지.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그들은 달빛 서재를 리모델링했다. 절반은 서점, 절반은 문학관으로 문상진 노진택 우정의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관식 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문인들, 학자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 전시관에는 천년의 노래 복사본이 전시되었다. 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지만 정교한 복사본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편지들,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들. 재욱이 사진을 찍었다. 이제 그의 사진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깊이였을까? 진정성이었을까? 재욱 씨, 우리 문학 잡지 표지 촬영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출판사 편집장이 다가왔다. 저는 이제 사진작가가 아니에요. 재욱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뭐 하시는데요? 재욱이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수철이 아이들에게 천년의 노래를 읽어주고 있었다. 서점 직원이에요. 그리고 이야기 전달자요. 1년이 지났다. 문상진, 노진택 문학상 제1회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23세 청년 시인이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를 쓰는 청년이었다. 이 상은 제게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수상 소감을 들으며 수철은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구나.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것다. 재욱은 이제 완전히 부곡에 정착했다. 서울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남기로 했다. 할아버지, 오늘 손님이 100명 넘게 왔어요. 그래? 대단하구나. 달빛 서재는 이제 부곡의 명소가 되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다. 혹시 노진택 선생의 후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만주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 문상진 선생 가족을 봤어요. 노인이 낡은 사진을 꺼냈다. 흐릿했지만 문상진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굶주렸지만 품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시를 쓰셨대요. 수치로.
벽에다가 수철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시하겠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재욱이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뭘, 그 돈이면 서울의 빌딩도 살 수 있었잖아요. 수철이 웃었다. 후회? 전혀. 우리는 더 큰 걸 얻었잖니. 뭘요?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미래.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학관에서 진행하는 시쓰기 교실에 참가한 아이들이었다. 재욱이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예전과 달랐다.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었다. 2년째 되는 봄. 수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심장이 약해졌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서점에 나왔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수철은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뭘 쓰시는 거예요? 유서야. 할아버지. 아니, 정확히는 고백이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느 날 밤 수철이 재욱을 불렀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재욱이 앉아 수철이 봉투를 꺼냈다. 사실 내가 하나 숨긴 게 있어. 네? 박진호라는 사람 알지?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네, 알죠. 사실 그 사람은 내가 미리 접촉한 사람이야. 혜란 씨와 모든 걸 계획했지. 재욱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네가 필사본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가 혜란 씨를 찾아가는 것도, 모두. 왜? 왜 그러셨어요? 수철이 재욱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네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했어.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게 진짜 유산이니까. 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천년의 노래 원본 말이야. 사실 하나 더 있어. 네? 증조 할아버지가 두 부를 보관하고 계셨거든. 하나는 혜란 씨에게 돌려줬고 하나는. 수철이 일어섰다. 증조 할아버지 초상화로 갔다. 액자를 열었다. 그 안에 또 다른 필사본이 있었. 이건 우리 거야. 증조 할아버지가 손수 베껴 쓴 것.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필요하면 팔아도 돼. 할아버지. 전 안 팔아요. 알아.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밤 수철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유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이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억이다. 옳은 일을 선택한 기억. 어려워도 진실을 선택한 기억. 그 기억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재우가. 이제 내 차례다. 수철이 쓰러진 것은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수철이 희미하게 웃었다. 다 했어. 이제 네가 해. 마지막 일주일. 많은 사람이 병문안을 왔다. 문학상 수상자들, 동네 아이들, 서점 손님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시인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또 이야기 들려주세요. 수철은 모두에게 미소로 답했다. 마지막 날, 재욱과 단둘이 있을 때 수철이 말했다. 미안하다. 뭐가요? 내 아버지. 내가 너무 엄격했어. 그래서 일찍 떠난 거야. 스트레스로. 재욱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수철은 2025년 4월 15일 8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달빛 서재에서 치러졌다. 문인장이었다.
영정사진은 재욱이 찍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조사를 읽은 것은 문학상 1회 수상자였다. 노수철 선생님은 단순한 서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학의 수호자였고 진실의 증언자였으며 화해의 중재자였습니다. 재욱은 울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약속했다. 마음속으로. 할아버지, 제가 이어갈게요. 달빛 서재도, 문학상도, 그리고 이야기도.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뒤, 재욱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재욱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재욱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고백할 게 있다. 사실 천년의 노래를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일부러 네가 찾을 수 있게 해둔 거다. 왜냐고? 네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다. 나도 젊었을 때 유혹을 받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점이 어려웠을 때 누군가 제안했다. 소장하고 있는 희귀본들을 팔라고. 그 중에는 도난품도 있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잃었다. 내 할머니와 이혼했고, 내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혼자가 되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올바른 선택이었으니까. 너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기를 바랐다. 그리고 네가 해냈다. 자랑스럽다. 또 하나. 증조 할아버지 초상화 뒤를 다시 봐라. 진짜 비밀이 거기 있다. 사랑한다. 할아버지. 재욱이 서재로 뛰어갔다. 초상화 뒤를 열었다. 필사본이 있던 자리, 더 안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손을 넣자 무언가 만져졌다. 작은 금속 상자였다. 열어보니 열쇠와 쪽지가 있었다. 부고역 물품 보관함 27번. 재욱이 역으로 달려갔다. 물품 보관함을 열자 큰 가방이 있었다. 안에는 문서 뭉치가 있었다. 맨 위에 편지가 있었다. 노진택이 쓴 편지였다. 이것을 발견할 나의 후손에게 때가 되면 이것이 빛을 볼 것이다. 여기 있는 것들은 문상진 형과 내가 함께 모은 독립운동 자금 명단이다. 일제에 협력한 자들의 명단이다. 그리고 숨겨진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이다.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라. 다만 기억해라. 진실은 때로 파괴적이지만 그래도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1945년 8월 16일 해방 다음 날 노진택, 재욱은 서류들을 살폈다. 놀라운 내용들이었다. 친일파로 알려진 사람들 중 실은 독립운동을 도운 사람들,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사람들 중 실은 배신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문상진이 쓴 마지막 시, 진실의 무게. 100년이 지나도 진실은 썩지 않는다. 땅속 깊이 묻혀도 언젠가는 싹을 틔운다. 거짓의 궁전은 높지만 진실의 씨앗은 작지만 시간이 심판한다. 역사가 증언한다. 내 친구여, 우리의 비밀을 지켜다오. 때가 되면 진실이 꽃피울 것이니. 재욱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것을 공개해야 할까? 많은 사람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다. 후손들의 삶도 바뀔 것이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결정해. 그것이 너의 유산이다. 에필로그 3년 후 2028년. 달빛 서재는 이제 한국 문학의 성지로 불린다. 재욱은 서점을 확장했다. 옆 건물을 매입해 진실의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노진택이 숨겨둔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적어두었다. 역사는 흑백이 아니다.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다. 문상진 노진택 문학상은 이제 한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 되었다. 상금도 늘었다. 재욱이 사비를 털어 늘렸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소설가 지망생이에요. 네. 어떻게 오셨죠?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왔어요. 노수철 할아버지요. 아, 그러세요? 유진이 원고를 꺼냈다. 이거 읽어주실 수 있나요? 소설이에요. 제목은 숨겨진 유산이에요. 재욱이 첫 장을 읽었다. 유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기억이다. 할아버지가 쓴 일기와 같은 문장이었다. 이거, 어떻게? 유진이 웃었다. 사실 저희 할머니가 문예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를 남기셨거든요. 노수철 할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재욱이 놀랐다. 그럼 당신은, 네, 문상진의 고손녀예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되려고요. 두 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려고요. 재욱이 원고를 돌려줬다. 훌륭한 소설이 될 거예요.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두 사람이 악수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부곡 한옥마을의 돌길이 반짝였다. 달빛 서재 간판이 비에 젖어 더 선명해 보였다. 재욱이 일기를 썼다. 2028년 4월 15일. 할아버지 3주기. 유산은 이어진다. 상고 고지간이라 이야기로, 기억으로, 선택으로. 오늘 문상진의 고손녀가 찾아왔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물질도, 명예도 아닌 이어지는 이야기, 끝나지 않는 화해, 계속되는 선택.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유산을.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재욱이 일어섰다. 천년의 노래를 집어들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100년 전, 두 친구가 있었단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유산은 이어진다. 시간을 넘어, 세대를 넘어.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다.